2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적표 지금 2023년 들어서 우리 경제가 어떤지 이걸 좀 살펴볼 수 있는 성적표가 공개가 됐는데 네. 이것부터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네. 오늘 아침에 한국은행 오늘 아침에 2023년 2, 4분기 실질 국내 총 생산을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기마다 발표를 해요. 네, 혹시 그 자료 하나 띄워주시면 이제 그 자료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국내 총 생산에 대한 지출이란 표입니다. 네. 오른쪽에도 화면이 예,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오른쪽 떠 있네요. 네, 그 여기 보면 맨 위에 국내 총생산 GDP라고 있고요. 그게 이제 작년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 쭉 있습니다. 현 정부가 이제 2022년 이제 3, 4분기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3, 4분기부터 3, 4, 4, 4, 4, 1 이제 올해 1, 2, 1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3, 4분기 0.2% 성장하고 그다음에 4,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가 네, 이제 올해 1분기 때 0.3 마이너스 성장해서 0.3을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이 기저 효과로 일정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올해 2분기까지 이제 성적표가 이제 나온 거예요. 네, 0.6% 성장으로 나옵니다. 0.6% 그러니까 1분기 0.3, 2분기 0.6%. 그래서 전기 대비 그러니까 1분기 대비 2분기에는 0.9% 포인트 성장했다. 뭐 이렇게 설명은 되는데 0.6%면 지금 반기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작년에는 마이너스 성장했고 올해 이제 연속 2분기 0% 성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3, 0.6이니까요. 0%대 성장을 했다. 그렇죠. 0% 성장이라는 게 참 말은 좀 이상합니다만 그것도 성장은 성장이니까 0.6이니까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밑에 이제 그 주요한 어떤 그 지표들이 나와 있잖아요. 네. 쭉 보시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다 마이너스인데 그 마이너스 정도가 제일 밑에 보시면 수입 수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수출 수입 부분에 마이너스 4.2라고 나옵니다. 수입 부분에서 맨 밑 아래쪽에 수입이 4.2. 마이너스 4.2라는 얘기는 수입이 줄었네요. 엄청 줄었죠. 네.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죠. 올 1분기에 4.2였고 근데 2분기에 마이너스 4.2라는 얘기는 엄청나게 그 폭이 그 감소 폭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그렇죠? 네. 수출도 1분기 때 4.5였는데 2분기 때 마이너스 1.8이었고요. 그러니까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입이 더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국내 소비가 훨씬 더 줄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실제로 보면 민간 소비도 1분기보다 더 마이너스가 돌아섰습니다. 1분기는 그래도 플러스였는데 민간 소비가 2분기 때 마이너스 0.1로 돌아섰고요. 네. 좀 더 주의 깊게 본 특이한 것은 정부 소비라고 있습니다. 정부 소비. 정부 소비. 정부가 이제 어떤 재정에 지출한 그 품에서 이제 그 쓰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게 또 마이너스 1.9입니다. 정부도 돈을 덜 그렇죠. 썼다. 그렇죠. 어, 건설 투자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0.6% 성장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거 어디서 성장한 거냐? 네. 근데 다 마이너스인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뭐 지식 생산물 투자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것보다는 오히려 전반적으로 어떤 수입이 확 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입이 너무 많이 줄다 보니까 나머지 마이너스를 상쇄하는 효과가 나타나서 결국은 성장은 했지만 이게 성장한 것인지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경제 쪽에서는 불황형 성장이다. 뭐 불황입니다. 예, 불황형 성장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이 지표 자체를 보면 그만큼 사실상 그 민간 쪽이나 민간 소비도 작년 1분기보다 확 좀 줄었고 정부도 네. 별로 투자 안 하고 건설 투자도 마이너스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기가 여전히 침체되어 있는 국면이었고 네. 그 정부가 그랬잖아요. 올해 경제 전망을 볼 때 상저하고 하반기 갈수록 더 나아질 거다, 그렇습-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치를 1.4%로 잡았어요. 네. 1.4%를 잡았고 지금 상반기가 0.3, 0.6 더하면 0.9%예요. 0.9%면 나머지 이제 1.4%면 앞으로 0.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이게 상저하고가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상저하저가 될 가능성이 음. 높게 되고요. 만약에 한국은행 전망치가 맞다고 하면. 네. 근데 이제 만약에 한국은행 전망치가 틀릴 경우에는 1.4% 경제 상황 전망치가 좀 더 높아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네. 지금 현재 이번에 오늘 아침에 그 통계국장이나 이렇게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1.4% 경제 성장 전망치를 유지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 하반기에 더 하반기가 많이 열심히. 하반기가 지금 현재 0.9% 상반기 성장을 했는데 네. 하반기는 2분기를 남아서도 합해도 0.5% 이상을 성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 0.5% 이하로 본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상저 하저일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니까 불황형 흑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흑자가 나더라도 좋은 흑자는 아니다. 그리고 불황형 성장을 하고 해도 있다. 네, 성장하더라도 뭐 음. 그렇게 좋은 성장이라고 볼 수도 없다. 네. 저희 또 표가 아마 더 있을 겁니다. 아마 좀 더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경제 활동별 국내 총생산이에요. 이게 그 아까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분야별로 나왔다고 보면 이거는 이제 그 경제 각 분야별로 이제 어떻게 네. 어떤 부분에서 총 생산이 이루어졌는지를 좀 따지는 건데 국내 총생산 GDP 맨 위쪽. 근데 이 표에서 주목할 부분은 맨 아래쪽입니다. 국내 총소득 GDI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0.00입니다. 0.00이요? 네. 0.00이라는 얘기는 네. 실질 국내 총소득 이 GDI가 국내 총생산이 0.6%면 그래서 생산이 증가했으면 소득이 좀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산이 늘었으면 당연히 네. 그런데 소득은 0입니다. 0. 안 늘었다는 거예요. 안 늘었다는 거죠. 그 왜 안 늘었느냐? 그래서 오늘 기자들 또 물어봅니다. 아니 총생산 0.6이면 최소한 어느 정도 부분은 뭐 있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전분기에서도 보면 그 표에 보시면 1분기에 국내 총생산 0.3 성장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총소득은 0.5%.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게 맞는 거죠. 0.3 뭐 일반적으로 생산이 있으면 소득도 이 정도 늘어나는 건 당연히 이 정도는 되는 것이 맞는데 네. 어떻게 0.6까지 성장을 했는데 어떻게 소득은 제로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서 오히려 소득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0.6으로 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한국은행 설명은 이게 총 생산 이 수치는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표현이 이렇습니다. 교육 조건 악화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말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수출이 비쌌잖아요. 네. 대외 무역 조건에서 우리나라가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늘어나 보니 수출이 훨씬 더 줄었죠. 훨씬 줄었고 그렇죠. 마이너스가 훨씬 줄었고 수입이 훨씬 줄었고 수출도 마이너스였고 전반적으로 전부 다 이 수출과 수입에서 마이너스를 잃다 보니 이 부분들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소득 부분이 예. 거의 제로로 됐다라고 이제 한국은행이 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총소득이 마이너스 0이라는 얘기는 결국 아까 우리가 앞서 보는 민간 소비나 뭐 이런 부분에서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어 소득이 안 늘어나고 있고 또 가계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쓸 돈이 없다. 그렇죠. 가계 부채도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고. 1,800조가 넘어서죠. 좀 표 아마 더 있습니다만 또 다른 표로는 이제 그 도표 형식으로 저희가 또 가져온 게 있는데 그 도표를 한번 보시면 네. 이거는 그동안에 쭉 이 도표 형식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제 성장률 추이를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네. 추이를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요. 현 정부 들어서 보이는 어떤 2022년 3분기부터 4분기 형식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계속 그 하락 추세에 있다가 지금 상대적으로 올 1분기, 2분기가 좀 늘어난 0.3, 0.6을 좀 약간 상승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앞서 보이는 그 내부적으로 보면 네. 소득은 하나 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민간 소비, 정부 소비가 줄고 있고 전반적인 침체 국면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또 네. 하나 표 있습니다. 또 하나 표도 보시면 이게 아까 이제 수출이 그 부분을 이제 따로 이제 그 한국은행이 내놓은 통계인데요. 네. 여기서도 보시면 2021년 말고 2022년부터 보시면 그게 이제 제가 빨간 박스 들어있는데 그게 현 정부의 수출 이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수출이 보면 2, 4분기부터
3, 4분기에 상대적 0.6 오른 거 그다음에 1분기 이런 오른 것은 기저 효과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 전분기 대비 상대적으로 좀 더 늘었다는 부분을 갖다 이제 퍼센트 나오면 이게 기저 효과로 이렇게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 감소 폭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요. 2, 4분기를 보니까 그렇죠. 어, 수출 수입이 네. 좀 짙은 부분이 수출이고 좀 옅은 파란색이 수입인데 수입이 또 확 떨어졌고.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작년 1분기보다 2분기에 엄청나게 지금 그 수출이 그러니까 이 부분들 이렇게 교육 조건, 이 대외 환경이 엄청나게 좀 안 좋다는 건데 네. 그나마 자동차 부분 수출 빼고 여전히 반도체, IT 쪽 부분에서 너무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서 그대로 좀 그 이런 도표나 내용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네. 전반기처럼 하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로도 저희가 네.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정부가 어떻게 역할하느냐 이것도 중요해 보이고 네. 아까 보니까 정부 소비,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쓰는 게 네. 이게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불황일 때는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그동안 해왔던 것인데 네.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서는 건전재정 얘기가 나오면서 추경도 안 하고 그러니까 돈을 정부는 안 쓰겠다 이런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정부가 돈을 쓰지 않으면 과연 우리나라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까? 경제 상황이 하반기 때 좋아질 수 있을까? 이건 또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가게도 지금 부채 때문에 쓸 돈이 없는 거고 네. 기업도 너무나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금이 있더라도 쌓아두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러면 돈 쓸 수 있는 주체가 정부밖에 없는데 저희가 그 동안에 네. 작년부터 계속 그 정부의 어떤 역할, 재정 역할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얘기해왔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올 상반기 정부가 그 추경호 장관이 얘기한 부분의 네. 핵심은 재정의 어떤 그런 지출 부분에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건전 재정을 추구하면서도 상반기에 정부 네. 지출을 좀 늘려서 이런 부분의 어떤 경기의 어떤 둔화를 막아보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까 보신 것처럼 정부 지출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경기 둔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최근에 어떤 그런 그 막 각 재난에 의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피해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경기 하락 부분에 대한 어떤 아까 말씀한 민간과 가계 이쪽이 투자나 소비할 여력이 굉장히 떨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아마 이번 주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지금 또 오늘 상반기 그 실적 발표가 아마 곧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대기업들 포함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 상장 회사 거의 절반 이상이 네. 적자를 올 상반기 지금 그 발표가 지금 적자 날 거를 굉장히 크게 나오고 예상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지금 1분기, 2분기까지 지금 몇십조 원 지금 적자가 나오고 지금 발표 준비를 예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뭐 자동차 일부 섹터 말고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업들 스스로도 지금 그 적자 폭이 커지고 있죠. 민간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 부채가 지금 한 1,800조 거의 2,000조에 달할 정도로 그리고 이게 뭐 세계 최대냐, 뭐 세계 1위니 2위니 3위니 뭐 순위 놓고부터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그 가계 부채에 맞춰서 지금 국민들이 쓸 수 있는 여력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아까 그 GDP 대비 GN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상 총소득이 거의 0%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이 전반적인 그 데이터상 0%라는 얘기지 실제로 그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진짜 일자리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여러분들 보면 급여가 거의 동결 내지는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 물가 수준에 맞춰주지 않는 임금 인상이 없으면 네. 급여가 동결 내지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우리 회사도 저희 지금 요즘 임금 협상하고 있잖아요. 예. 쉽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모든 회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급여가 사실상의 동결 이번에 최저임금도 마찬가지 사실상 2.5% 포인트 올리는 것 자체도 사실상의 삭감이죠. 그렇죠. 네. 실질적인 삭감의 물가 상승이 3%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따지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재정 역할이라는 부분이 여전히 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전문가나 그다음에 뭐 야당이든 아니면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그 추경이 당연히 어떤 부분 얘기 나올 수도 있고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라고 얘기 나오는데 추경호 장관은 추경은 없다고 여전히 그 입장은 고수하고 있고. 네.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모레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네. 이거 좀 어떤 부분을 좀 저희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그래서 예. 지금 그 이제 아마 오늘 일부 경제 지금 그 기자들 오늘 오후에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세법 개정안 엠바고로 걸린 상태고요. 아, 지금 일정 부분 자료가 좀 나왔고 네. 제가 아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엠바고가 목요일자로 걸려 있기 때문에 음, 다만 러프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하반기 경제 그 운영 방향 네.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의 큰 틀에서는 그 틀을 변하지 않고 그쪽에서 그 당시에 발표한 그 민간 경제 활성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좀 더 넓혀 나가겠다. 그 세제 혜택이라는 것이 뭐 젊은층 내지는 뭐 그분들한테 뭐 세제 뭐 여러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1억 5천 지금 현재 결혼 뭐 하시는 분들 결혼 예정하는 분들한테 뭐 여러 가지 세제 혜택 분 1억 5천에 했던 뭐 증여 관련 부분들을 좀 더 완화해 주겠다는 부분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기업들 투자 활성화 민간 기업들 뭐 투자 활성화해서 여러 가지 다른 또 법인세나 그 다음에 규제를 또 풀어주는 부분들을 있고 그거는 사실상 기존에 그 현 정부가 추진해왔던 그 민간 투자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한다는 그 전반적인 방향에 맞추는 어떤 세법 개정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지금 1년 동안 저희들이 이제 봐왔지 않습니까? 물론 작년에 어떤 세제 개편안이 그 전 정부 연결된 부분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네. 올 상반기만 보더라도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세정이나 그 다음에 그 개혁 세제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세제 규제 완화나 이런 부분들의 쉽게 말하면 결과가 전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세수는 거의 뭐 지금 30주 이상 지금 펑크가 난 상태에서 그렇죠. 지금 아무런 추경도 없이 그 세수 펑크난 부분들을 메꿀 수도 없고 그다음에 또 거기다 또 규제 완화하거나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요. 대부분 기업들 상대로. 그러면 정말로 기업들이 물론 그 기업들이 세금을 깎아줘가지고 그걸 공장을 짓고 네. 그다음에 고용을 늘리고 거기서 생산성이 높아서 물건을 잘 팔아서 이득이 돼서 세금을 많이 내면 좋지만 네. 지금 현재 그런 사이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이클이 아니고 지금 이런 게 준다고 해도 그 기업들이 그렇게 살아나가지고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그 기간이 앞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어떤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네. 정말로 어떤 그 서민 내지는 자영업자 지금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 지금 정말로 세금 혜택이 필요한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경제의 어떤 기본적인 그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세금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재정이 펑크난 부분을 메꿔야 되는데 그런 세정 그 펑크난 세수 확보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계속 놔둘 거냐? 건전 재정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건전 재정이나 재정 파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자, 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뭐 윤석열, 젤렌스키 장관급 뭐 이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많은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하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독은 국내에서는 경기 부양이나 특히 경기가 어려우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서민층, 사회 약자 계층을 위한 어떤 대책이나 실질적인 재정 활용은 또 안 보이고 있어서 아니 비판이 근데 나오는 거겠죠. 정말 네.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게 물론 우리나라가 세계 뭐 10대 뭐 내지는 뭐 경제 강국이고 뭐 이번에 뭐 나토 가서 뭐 나름대로 어떤 뭐 글로벌 국제 사회에서의 뭐 한국의 어떤 역할 뭐 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 한다는 거 좋은데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재정적인 어떤 지원 뭐 민간 차원에서 어떤 지원 그리고 뭐 심지어 또 국가 재정을 거의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그쪽에 지금 그 원조를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굉장히 싼 거의 뭐 무이자에 버금가는 수준의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재정적 지원을 해주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그러면 심지어 우리나라 자국 국민, 우리 국민들, 우리 서민들한테는 지금 최근에 얼마입니까? 그 100만 원 그 소액 네. 대출 대출. 이자가 얼마입니까? 거의 15%인가요? 네.
아니 국내 우리 국민들한테는 그 100만 원 이자 빌려주면서 15% 이상의 이자를 물리는 정부가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빌려준 재정 지원은 그렇게 많은 그 돈에는 거의 싼 이자로 이렇게 빌려주는 게 과연 그걸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경제 사실 워낙에 지금 이슈가 많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네. 좀 간과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하반기도 경제 상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 특히 지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가계 대출도 많고 네. 또 소비자 물가가 그래도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동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만 이제 동결한다고 해서 우리 이제 마음대로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미국 금리입니다. 목요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미국 연준이 이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기본적으로 예상하는 그리고 미국 쪽에서 네. 나오는 그 보도를 보면 0.25% 포인트 정도는 또 올릴 것이다라는 게 기본적인 거의 또 올린다. 거의 대부분 그 정도의 전망치가 우세하고요. 네. 실질적으로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뭐 그렇게 다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0.25% 포인트를 올리게 되면 네.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하고 격차가 네. 아마 2% 포인트 아마 그럴 겁니다. 2% 포인트까지만 늘어날 거예요. 네. 지난번에 1.75% 포인트였거든요. 네. 이번에 0.25% 올릴 경우에 2% 포인트의 한국과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가 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그렇죠. 그 동안에 이제까지 최근 뭡니까?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이런 한미 금리 차가 아무리 나도 1.5 이상 난 경우가 거의 본 적이 없는데 2% 포인트라는 얘기는 네. 진짜 그래서 일부 지금 물론 뭐 앞서 1.75% 포인트 안에서도 크게 지금 환율상에 특히 원달러 환율상에 큰 변화는 없을 그러게요. 것이다. 그런 라고 얘기는 이제 많이 얘기를 있죠. 합니다만 2% 포인트까지 이제 벌어졌을 경우에 과연 환율 부분에서 얼마만큼 그런 불안정성이 또 대두가 될 것이냐 이거는 또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여하튼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도 계속 동결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죠. 내일 정도 이제 그 미국 시각으로 그 FOMC 결정이 난 다음에 파월 의장의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의 파월 의장이 어떤 수준의 워딩을 할 것이냐라가 그게 지금 현재 그 전반적인 어떤 그 금융 쪽의 시각인 것 같아요. 앞서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도 약간의 그 센 발언이 나왔었거든요. 지난번에서도. 지난번에서도 그렇죠. 네. 점도표 봐도 두 번 더 베이비 스텝으로 올릴 수 있다. 그렇죠. 0.1%씩.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올릴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지금 월가나 국제금융계나 이쪽에서는 미국 기준금리를 좀 내릴 때가 되지 않을까나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만 파월 의장은 전혀 그리고 그쪽 연방준비제도 쪽에 있는 위원들 사이에서는 아직 그 정도의 컨센서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같이 지금 뭐 따라간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금통위원들도 지난번 금통 결정 이후에 결과 내용도 일부에서는 뭐 금리나 뭐 계속 얘기 나왔지만 올해 안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딱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런 금리 상태, 지금 현재 고금리 상태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나오는 것이고 네. 그러면 경기는 그렇게 좀 올라갈 가능성 안 보이고 금리는 여전히 높고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 물가는 여전히 높고 네. 급여는 오르지 않고 그러면 이런 침체 국면은 침체나 이런 그 저성장 또는 아까 불황령 성장 불황령 뭐 흑자 뭐 이런 부분들이 유지됐을 때 국민들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서민들 자영업자들의 삶은 올 하반기에도 정말 힘들 것 같다라는 게 아마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하반기 전망이 어둡다. 또 금리 문제도 녹록치가 않다. 자, 미국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이번엔 올리고 다음에 한번 올릴지 말지. 네. 파월 의장의 발언도 한번 보면서 중요한 건 미국 경기가 좀 어떻게 되느냐, 고용이나 아니면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침체 가능성 뭐 이런 것들 따져 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두 번까지 올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번 올리면 우리 한국의 금리 기준금리 3.5%랑은 2% 포인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럴 네. 때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겠느냐 이 부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